안녕하세요. 후원사연입니다. 앞으로 재미, 감동, 사이다 사연 많이 가져올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가족들은 말없이 차에 올라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상속이라는 현실이 그들을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묵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큰아들 태주는 의자에 앉자마자 서류 가방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둘째 아들 도연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고 계셨죠. 잠시 후 변호사 강민석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인의 유언장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도연은 목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 무엇일지, 누구에게 무엇을 맡겼을지 궁금했죠. 강민석은 천천히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마저 크게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고인의 부동산과 사업체, 예금 자산은 모두 장남 태준에게 상속한다. 태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도연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모두라니요. 정말 전부라는 말인가요? 강민석은 다음 문장을 이어 읽었습니다. 차남 도연에게는 별도의 상속을 남기지 않는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대신 도연은 이미 받을 것을 받았다. 그 문장이 끝이었습니다. 도연의 이름은 그 한 줄로 정리돼 버렸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는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뜻이 그렇다는데 뭐가 문제야? 도연은 변호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끝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강민석은 난처한 표정으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고인께서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도연은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분노가 끓어올랐죠. 어머니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침묵만 지키고 계셨습니다. 도연은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태주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도연의 옆을 지나갔습니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 넌 원래부터 우리랑 달랐잖아. 그 말은 칼처럼 깊게 박혔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며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자신을 버린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이 유언장 뒤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도연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유언장의 진짜 의미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 도연은 숨을 들이마셔도 가슴 깊은 곳이 답답하게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세상은 너무 빨리 현실로 돌아가고 있었죠. 태주는 서류 봉투를 손에 든 채 먼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이라는 듯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뒤따라 나오면서도 끝내 도연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도연에게는 유언장보다 더 큰 상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태준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도연아, 우리 더 복잡해지기 전에 정리하자. 도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정리라는 말이 왜 이렇게 무섭게 들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준은 봉투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상속포기 각서였습니다. 도연의 이름이 이미 적혀 있었고 서명란만 비어 있었습니다. 이거 쓰면 돼. 도연은 종이를 받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형,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내밀어? 태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버지 뜻이잖아. 너한테 남긴 게 없다는데 괜히 시끄럽게 만들 필요 없어. 도연은 억눌린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형은 정말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태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정상이지. 아버지가 판단하신 거야. 너도 알잖아. 넌 늘. 태준은 말을 멈추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말을 이었습니다. 늘 문제였잖아. 그 한마디에 도연의 속이 뒤집혔습니다. 문제라니. 아버지 곁에서 누구보다 묵묵히 살았던 자신을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난 안 써. 태준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집은 여전하네. 그때 뒤에서 친척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례 내내 조용히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상속 이야기에 귀를 세우고 있었죠. 둘째가 또 난리야? 아버지가 왜 저렇게 했겠어? 원래부터 좀 달랐잖아. 수군거림이 도연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도연은 순간 자신이 가족이 아니라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그만하자. 도연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무언가 들킬까봐 숨기는 사람의 두려움이었죠. 어머니, 왜요?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저를 이렇게 내치셨다고 믿으세요? 어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도연의 마음을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태준은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 유언장은 끝났어. 도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확신이었죠.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언장 속 한 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미 받을 것을 받았다. 무슨 뜻일까요? 자신이 무엇을 받았다는 걸까요? 도연은 평생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사랑밖에 없었다고 믿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도연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외투를 걸쳤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불이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라 집은 텅 빈 무덤처럼 조용했죠. 도연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아직도 조화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검은 리본과 함께 놓여 있었죠. 도연은 사진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 아버지 뜻이에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아버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오래된 법전과 회계 서류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아직도 아버지가 쓰던 만년필이 놓여 있었죠.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서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치워버린 것처럼요.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책장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아버지는 중요한 것을 늘 숨겨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가장 깊은 곳에 보관했죠. 도연은 책장 한쪽 끝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들 사이에 손이 자주 닿은 듯한 자국이 있었던 겁니다. 도연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책장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책장을 밀었습니다. 기익. 낡은 소리와 함께 책장 뒤쪽에서 작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무언가를 숨겨두었습니다. 유언장에 쓰지 못한 마지막 말이 여기 있을지도 몰랐죠.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비밀번호는 무엇일까요?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숫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일. 도연은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철컥.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얇은 봉투 하나와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도연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무언가를 남겨두셨다는 사실이요. 도연은 금고에서 꺼낸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서재는 너무 조용해서 자신의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봉투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겉면에는 단 한 줄, 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에게.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도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유언장에서는 단 한 줄로 끝났던 이름이 여기서는 분명히 불리고 있었으니까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기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전원 버튼은 아직 멀쩡했습니다. 도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안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남아 있다면 그건 마지막 인사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 잠깐의 잡음이 흐른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울지 못했던 눈물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도연아,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평소처럼 단단한 아버지의 말투였지만 어딘가 지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나는 너에게 직접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 녹음기 속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유언장에 너의 이름을 제대로 남기지 못했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내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아버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너를 지키기 위해서다.
도연은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키기 위해서라니요. 무엇으로부터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도연아,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순간 도연의 손에서 녹음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서재의 공기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너는 태준과 다르다. 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다.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요. 하지만 녹음기 속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의 친모는 박선영이라는 사람이다. 도연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낯설고도 무서운 이름이었죠. 나는 오래전 큰 죄를 지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너를 데려왔고 너를 내 아들로 키웠다. 도연은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때 녹음기 속 아버지가 갑자기 단호해졌습니다. 태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태주는 이 비밀을 이용해 나를 협박했다. 도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형이 아버지를 협박했다고요? 내가 죽기 전 태주는 유언장을 바꾸려 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체념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했다. 도연의 손이 주먹처럼 굳어졌습니다. 나는 막으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아버지는 짧게 웃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웃음은 슬프고 처절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언장을 일부러 그렇게 남겼다. 도연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일부러 나를 버린 것처럼, 너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보여야 했다. 그래야 태준이 방심한다. 도연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금고 안의 서류를 보아라. 도연은 녹음기에서 잠시 눈을 떼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사업체 계좌 내역, 비밀 계약서, 그리고 태준의 서명이 찍힌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돈이 이상한 곳으로 빠져나간 기록도 보였죠.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은 이미 범죄를 저질렀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도연아, 너는 내 피가 아니지만. 잠시 멈춘 뒤 마지막 말이 이어졌습니다. 너만은 다르게 살아라. 도연은 숨이 끊어질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너는 이 가족의 죄를 끝낼 사람이다. 녹음기 속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가 너에게 남기는 건 돈이 아니다. 진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지직. 녹음은 끝났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녹음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의 가슴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연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유언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태준과의 싸움은 이제부터 진짜로 시작된다는 것을요. 도연은 새벽이 밝아오는 것도 모른 채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녹음기 속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미 끝났지만 그 말들은 계속 귓가를 울리고 있었죠. 그는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계좌 내역, 계약서, 태준의 서명이 찍힌 문서들.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범죄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감정으로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도연은 곧장 아버지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는 장례 기간 동안 잠시 멈춰 있었지만 일부 직원들은 출근해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태준의 측근들이 서성이고 있었죠. 도연은 모자를 눌러쓰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회계팀 직원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서류철을 아는 채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도연을 회의실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도연 씨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도연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수진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장례식 끝나자마자 태준 대표가 회사 장부를 전부 가져갔어요.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장부를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는 회계팀에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서버 자료까지 정리하라고 지시했어요. 도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조작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수진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도연 씨, 저 사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회사 자금이 빠져나간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에요. 도연은 종이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액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표님 측근이에요.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도연은 종이를 재빨리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도연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깨달았습니다. 태주는 이미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대학 동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 재혁이었습니다. 재혁은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아, 너 지금 상속 문제로 시끄럽다며.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야. 형이 아버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어. 재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 있어? 도연은 주머니 속 종이를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있어. 근데 더 필요해. 재혁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태준, 그 사람 예전에도 횡령 의혹이 있었어. 근데 항상 빠져나갔지. 도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번엔 못 빠져나가게 할 거야. 재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너도 각오해야 해. 그 사람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전화를 끊고 나서 도연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도연을 보자마자 다가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그만해라. 도연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간절함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요?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태준이 무섭다. 도연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태준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형이 뭘 했는지.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답 대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가족은 처음부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도연은 혼자 방 안에 앉아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태준의 이름이 찍힌 계약서, 해외로 빠져나간 돈,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 너는 이 가족의 죄를 끝낼 사람이다. 도연은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태준이 이미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반격은 도연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잔인할 거라는 것을요. 도연은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유언장의 문장과 아버지의 녹음이 번갈아 떠올랐죠.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태준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에는 자신의 출생 비밀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도연은 아버지가 남긴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오래된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출산 관련 서류, 입양 관련 문서, 그리고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 하나. 박선영. 도연은 그 이름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숨기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성일지도 몰랐습니다. 도연은 곧장 재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재혁아, 박선영이라는 사람 찾아줄 수 있어? 재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름만으로는 쉽지 않다. 근데 병원 기록이 있으면 추적 가능해. 도연은 서류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재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아 찾았다. 도연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어. 나이도 어머니 또래쯤 되고. 도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지금 만나러 가야겠어. 그날 오후 도연은 낡은 골목길을 따라 세탁소 앞에 섰습니다. 간판은 오래되어 글씨가 발해 있었고 안에서는 다림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종이 울리는 종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 손에는 다림질 자국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깊고 복잡했습니다. 여자는 도연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혹시 도연이니? 도연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를 아세요?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너를 이렇게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도연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한참 동안 도연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아시죠? 여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말할 시간이구나.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이 박선영 씨입니까?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이름이 박선영이다. 도연은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이 제 친모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도연은 숨을 들이마셨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왜 저는 그 집에서 자랐습니까? 박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건 내 아버지가 선택한 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꺼냈습니다. 나는 너를 낳고도 지킬 힘이 없었다. 그때 나는 혼자였고 가진 것도 없었지.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사업을 키우던 시절 나와 잠시 인연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은 너를 데려가겠다고 했다. 도연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는요? 그분은 몰랐습니까? 박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지. 도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저를 알면서도 키운 겁니까? 박선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집에도 사정이 있었다. 도연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사정이요? 박선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집에는 원래 아이가 없었다. 도연은 멈칫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고 내 아버지는 너를 데려오는 것으로 모든 걸 덮으려 했다. 도연은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때 박선영은 갑자기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태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박선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주는 너를 약점으로 삼았다. 내 아버지를 협박했고 상속을 독차지하려 했다.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이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널 지키려고 했다. 하지만 태주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가 있었다. 도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릿속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친자가 아니라는 충격보다 더 큰 건 이 모든 사실이 상속 전쟁의 무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를 진짜 아들로 생각했다. 도연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재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뜻을 지키는 싸움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태주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자신을 이용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도연은 이제 결심했습니다. 형이 숨겨온 죄를 세상에 드러내고 이 가족의 비극을 끝내겠다고요. 도연은 세탁소를 나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의 마음은 더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친모를 만났다는 사실은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태주는 상속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이라는 것을요. 도연은 곧장 재혁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작은 카페 구석자리에서 재혁은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앉자마자 재혁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도연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재혁은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사였습니다. 상속 분쟁 둘째 아들,
유언장 조작 주장 가족 갈등 심화. 도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미 언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형이 기자를 불렀어?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주는 여론을 먼저 잡으려는 거야. 너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겠지.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재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는 내가 지키고 있을 때만 증거야. 태주는 그걸 빼앗으려 할 거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도연이 받자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 씨 맞으시죠? 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자는 낮게 웃었습니다. 태준 대표님께서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쓸데없는 짓 그만두시죠. 도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형이 직접 말하라고 해. 남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은 바쁘십니다. 대신 경고만 드립니다. 통화는 끊겼습니다. 재혁은 도연의 표정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지.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도연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사람을 붙였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작은 모텔방에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새벽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도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도연 씨, 절도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도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절도요? 경찰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고인의 서재 금고에서 서류와 물품을 가져가신 사실이 있죠. 도연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남긴 겁니다.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준 씨가 신고했습니다. 무단 침입과 절도 혐의입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태준이 먼저 칼을 뽑은 겁니다. 도연은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조사실은 차가운 형광등 아래 숨막히는 공간이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유언장 조작 주장하셨죠? 그런데 왜 몰래 금고를 열었습니까?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기 안에 증거가 있었습니다. 형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는 법적으로 제출해야지 훔쳐오는 게 아닙니다. 도연은 손을 떨었습니다. 그때 재혁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도연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태준이 내 증거를 노린다. 조심해. 도연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풀려났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태준은 공식적으로 도연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연은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직원 수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장부 자료도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 없어졌어. 재혁은 짧게 욕을 내뱉었습니다. 태준이 입막음한 거야. 도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제 난 혼자야. 재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태준이 방심한 순간이 온다. 도연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봉투가 자신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태주는 이미 모든 걸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싸움은 도연이 가진 마지막 증거를 지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좁은 모텔 방 안에서 커튼을 끝까지 닫아놓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의 시간은 며칠째 멈춰 있었습니다. 태준이 사람을 붙였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이후 도연은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죠. 손에는 아버지의 금고에서 꺼낸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열어 책상 위에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계좌 내역, 사업 계약서, 그리고 서버 접근 기록. 이미 태준의 범죄를 입증할 자료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시선은 서류 더미 아래 깔린 얇은 파일 하나에 멈췄습니다. 겉면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관계 관련 서류. 도연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이 파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마지막까지 열지 않기를 바랐던 진짜 비밀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도연은 천천히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는 오래된 입양 관련 문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공식 기관의 도장이 찍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서류였습니다. 도연의 눈이 문장을 따라 내려가다 멈췄습니다. 입양아 태준. 순간 도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손끝에서 종이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연은 급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입양 시기, 보호자 이름, 그리고 결정 사유. 그 모든 서류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시절, 부부가 공식 절차를 통해 태준을 입양했다는 사실이요. 도연은 의자에 깊게 기대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지금까지의 장면들이 한꺼번에 이어졌습니다. 태준의 집착, 장남이라는 말에 대한 병적인 고집, 그리고 도연을 향한 끝없는 적대감. 그 모든 이유가 이 한 장의 서류로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연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녹음 속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태준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도연은 그 문장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태준은 단순히 상속을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더더욱 장남이라는 자리에 집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연이 아버지의 친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도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태준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입양하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태준은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늙고 병들고 결국 죽는 그 순간을요. 도연은 휴대전화를 들어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혁아,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형은 입양하였어. 전화기 너머에서 재혁의 숨이 잠시 멈췄습니다. 확실해? 도연은 서류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서류가 있어. 형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기다린 거야. 재혁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이건 상속 싸움이 아니라, 도연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체성을 숨기기 위한 범죄야. 그때 도연의 휴대전화 화면이 번쩍였습니다. 문자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너도 다치기 싫으면. 보낸 사람은 번호 없는 발신자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았습니다.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도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입양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두려움은 이미 지나가고 없었습니다. 이제 도연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아버지를 기다린 이유도, 도연을 제거하려 한 이유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는 것을요.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형은 장남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장남으로 남아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이제 곧 세상 앞에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가득 앉아 있었고 모두의 시선은 피고석에 앉은 태준에게 향해 있었죠. 태준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장남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듯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증인석이 아닌 원고석에 앉아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도 복수심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이 싸움의 끝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차분했죠.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은 유언장 무효 확인과 함께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를 병합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태준 측 변호인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는 도연을 향해 손가락을 겨누며 주장했습니다. 도연은 상속을 받지 못하자 고인을 음해했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장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논리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태준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안도의 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재판장은 도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유언장이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이었죠. 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는 단단히 땅을 딛고 있었고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준비해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계좌 내역, 서버 기록, 그리고 장부 조작 정황이 화면에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태준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자 법정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여유로운 얼굴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도연은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다른 자료들과 달리 그 봉투는 유난히 얇아 보였습니다. 도연은 재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서류는 상속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춘 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시작이자 피고가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서류가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법원 문서 양식, 공공기관 도장, 그리고 선명한 제목, 입양관계 증명서. 순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지는 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도연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태준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공식 절차를 통해 입양된 아들이라는 사실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재판장은 단호하게 제지했습니다. 피고는 발언을 삼가십시오. 도연은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피고는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자료에는 태준이 해당 서류를 열람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기 몇 달 전 태준이 입양 기록을 재확인한 흔적이 분명히 찍혀 있었죠.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피고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방청석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재판장의 질문에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준이는 입양한 아이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태준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왜 상속을 포기하려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바로잡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검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구속 요청이 선포되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오자 태준은 끝내 버티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난 장남이다. 그 말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태준의 장남이라는 자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싸움은 복수가 아니라 오래 숨겨졌던 진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은 한동안 소란스러웠습니다. 기자들은 태준이 끌려 나오는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카메라를 들이밀었고, 사람들은 입양 사실과 유언장 조작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소음에서 한 발짝 떨어진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태준은 수갑이 채워진 손을 가리지도 못한 채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그가 지키려 했던 장남이라는 자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태준은 구속되었고 수사는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협박 혐의는 물론 입양 사실을 숨기고 유언장을 조작한 정황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상속 분쟁이 아닌 한 인간의 집착이 만든 비극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변호사 강민석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 정리된 상속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법적으로도 혈연적으로도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고요. 도연은 서류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 싸움을 시작한 이유는 재산이 아니었다고요. 아버지가 숨기고 떠난 진실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었다고요. 그날 저녁 도연은 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집안은 이전보다 훨씬 조용했고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도연을 보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후회와 안도 그리고 오래된 죄책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을 입양했을 때도 도연을 받아들였을 때도 모두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고요. 도연은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원망을 쏟아내기보다는 이제야 모든 선택의 무게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박선영이 마지막으로 도연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도연이 태어나던 날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도연이 이 사실을 짊어지지 않기를 바랐다고요. 도연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봉투를 접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낳았느냐보다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였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아버지의 서재를 다시 찾았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는 예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메모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아, 피보다 중요한 건 선택이다. 너는 끝내 진실을 택해 주었구나. 도연은 그 글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돈도 집도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도연은 결국 상속받게 될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군가의 욕심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데 쓰이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몇 달 뒤 작은 현판 하나가 조용히 걸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이름의 재단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앞에 잠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장남도 둘째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친자라는 이름에서도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버지가 마지막에 믿어준 사람으로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